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처치, 오늘은 제4강입니다.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처치의 제4강으로서 오늘은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처치란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뜻하지 않은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처치와 보호를 해주어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지식과 기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응급처치의 의의와 목적은 각종 통계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구조사와 의사로부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서 사망하거나 혹은 부상으로 인한 장애 정도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응급처치는 부상자나 환자에게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보다 나은 병원 치료를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조치로 회복 상태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응급처치 방법을 교육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서 응급처치 방법을 배우면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과 그 상황의 발생 원인을 알게 됨으로써 사고나 질병의 예방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안전에 대한 의식이 향상돼서 항상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응급처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응급처치는 어디까지나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까지의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와 보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문 의료 요원에게 인계한 후에는 모든 사항을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외에 등산이나 바다 쪽에 놀러를 가거나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에 어떤 상해 정도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상해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적절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품을 쓰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응급처치의 범위는 약품을 절대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응급처치원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되는데, 먼저 응급처치원임을 밝혀야 되고, 응급처치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환자나 부상자에 대한 생사의 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의약품은 사용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응급처치에 그치고 그 다음은 전문 의료원의 처치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보면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 어떠한 질병 유무에 혹은 상해 유무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진단을 하고 처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런 상해 정도나 생사 유무까지도 우리가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에 거쳐야만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전문 의료요원에게 인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응급구조활동의 원칙으로서 먼저 위급한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및 구조활동은 부상자나 환자에게 필요한 일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실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하거나 전문 의료요원이 해야 할 일을 하려고 시간을 허비하는 등 적절한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현장 조사를 하고 응급의료 서비스 기관에 연락한 다음 응급처치 및 구조를 실시하는 3단계의 기본 원칙을 숙지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현장 조사로서 현장은 안전한가, 응급처치원이 부상자 혹은 환자에게 접근하기에 안전한지, 부상자 환자에게 더 이상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주위의 상황 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파악을 해야 되고, 몇 명이나 다쳤는지, 첫눈에 보이는 부상자, 환자 외에도 다른 부상자, 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 그들을 찾아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장 조사에서 본인의 안전과 환자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될 것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파악해야 되는데, 현장 상황의 파악과 부상자, 환자에 대한 정보 및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에 도움을 요청 전화를 할 수 있는 등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응급처치 훈련을 받았음과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응급의료서비스기관에 연락을 하면 되는데, 현장에서 조사된 부상자, 환자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서비스기관에 알려 전문적인 구조를 요청하는 단계인데, 무엇보다도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응급의료서비스기관에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환자의 어떤 적절한 조치 및 처치에 대한 지시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응급처치원 자신이 해야겠지만, 가능하면 누군가에게 연락을 부탁하고 자신은 현장에서 부상자, 환자를 계속 지켜보며 돌봐야 될 것입니다. 응급의료서비스기관에 전화를 걸 때의 유의사항으로서는 먼저 보다 확실한 도움 요청이 되도록 가능하면 2명 이상이 응급의료서비스기관에 전화를 하면 됩니다. 응급의료서비스기관에 알려줄 사항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장소로서 정확한 주소, 시나 마을의 이름, 교차로 명, 큰 건물, 아파트 등 혹은 몇 층, 방 번호 등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줘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시간으로서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상해 정도나 혹은 생사 유무까지도 응급의료서비스기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통화가 안 되고 혹은 환자의 어떤 상해 정도가 심각해서 잠시 통화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응급의료서비스기관과 연락망은 항상 연결해 두거나 전화번호를 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의 내용으로서 현재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 또는 호흡이 곤란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할 때, 또는 가슴 및 복부의 압박과 통증을 호소할 때, 심한 출혈이 있을 때, 혈액이 섞인 구토를 할 때, 불분명한 말투, 발작 증세와 심한 두통 증세를 보일 때, 중독 증상이 보일 때, 머리, 목 등에 상처가 있을 때, 골절이 예상될 때, 부상자가 쉽게 움직이지 못할 때, 현재 또 실시하고 있는 응급처치의 내용과 부상자, 환자의 수 또는 부상자, 환자의 상태, 실시하고 있는 현재 응급처치의 내용을 명확하게 응급의료서비스기관에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연락을 해야 되고, 그것은 화재, 폭발을 목격한 경우, 끊어진 전선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 급격히 물이 불어날 때, 혹은 차량 충돌 시, 이럴 때는 응급의료서비스기관에 연락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응급의료서비스기관의 요원이 전화를 끊기 전에 먼저 전화를 끊으면 안 되며, 왜냐하면 응급의료서비스기관에서 모든 정보를 얻어 적절한 구조를 위한 요원과 장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전화를 한 후에는 응급의료서비스기관과 통화한 내용을
지금 현재 처치를 하고 있는 처치자에게 보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처치 및 도움으로써 부상자,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조사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응급처치를 실시할 때는 항상 순서를 생각하고 원칙에 맞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은 먼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즉 환자에게 더 이상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다음의 순서에 따라 환자를 확인하고 부상이나 질병의 처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호흡기와 순환기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기도가 폐쇄되어 있는지, 호흡이 되는지,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부상자, 환자에게 물어보며 그렇지 못하고 말을 못할 경우에는 주위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은 몸 상태를 확인을 해서 호흡과 순환기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호흡, 맥박, 체온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른 부상 여부를 조사를 하는데 피부색, 동공반사, 의식 유무, 운동 능력, 지각 능력 등을 검사를 합니다. 부상자의 수가 많으면 위급한 환자부터 처치를 합니다. 세 번째로 응급 환자의 상태 확인 방법으로서 사고에 의해 부상자와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에 앞서 우선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어떠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어떠한 치료는 가능하면 신속하고 빠르게 실시해야 하지만 촌각을 다투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환자의 상태를 관찰, 판단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처치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식 유무의 확인으로서 의식 장애를 장애 유무를 확인할 때는 큰 소리로 이름을 불러보거나 뺨을 때려보거나 손발을 비틀어 자극을 주어 그 반응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의식 장애의 정도는 이러한 자극에 대한 반응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강한 자극을 주어도 전혀 반응이 없을 때에는 혼수 상태, 강한 자극에 반응을 하며 손발을 움직이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상태를 반혼수 상태, 멍한 상태로 반응이 늦은 경우를 의식 혼탁 상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기도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좁혀지거나 호흡이 일어나 기도 협착 또는 기도 폐쇄 이래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식 장애 시에는 기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환자가 발생이 되면은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그 관찰 유무에 따라서 생명이 위독한 경우인지 아닌지 따라서 심장 마사지, 즉 CPR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호흡 유무의 확인은 호흡 유무는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합니다. 먼저 호흡 유무는 보고, 듣고, 느끼고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가슴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면 될 것이고, 환자의 코나 입에 자신의 손바닥을 대어 상대의 숨결이 느껴지는지를 확인을 하며, 가슴이 움직이지 않고 숨을 느낄 수 없으면 호흡이 정지된 경우인데, 이때에는 안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호흡 정지 시에는 즉시 촌각을 다투지 말고 인공호흡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맥박의 확인은 정상인의 맥박수는 보통 분당 60에서 80회인데, 이는 심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맥이 뛰는 곳은 전신의 어느 부위에도 존재하지만 우선 양 손목에 엄지 쪽 노동맥을 확인하고
이곳이 불확실하면 목 양쪽을 지나고 있는 경동맥을 가볍게 눌러보므로 인해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맥의 확인 방식은 동맥이 있는 위치를 검지나 중지로 가볍게 누르거나 왼쪽 가슴에 귀를 대어 심장 소리를 듣는 방법이 있으며, 맥이 뛰지 않으면 심장이 정지되었거나 정지 상태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의식이 없고 호흡 또한 멈추었다면 심장 정지가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즉시 총각을 다치지 말고 심장 마사지를 실시해야 합니다. 보통 과거에는 심장 마사지와 인공호흡이 분리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출혈 유무의 확인인데, 출혈은 상해를 입은 혈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첫 번째, 동맥성 출혈은 맥과 함께 솟아나는 듯한 출혈로 색은 진홍색입니다. 정맥성 출혈은 솟아나오는 듯한 출혈로 색은 암적색이며, 모세혈관 출혈은 상체 부위에서 스며 나오는 듯한 출혈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해 부위에서 외부로 출혈하는 외출혈과 머리뼈, 가슴, 배 등 체내 상해에 의해서 일어나는 내출혈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상해 부위에서 나오는 출혈은 곧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출혈을 초래하는 경우는 드물겠습니다. 그러나 내출혈은 외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대량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는 출혈성 쇼크라고 하여 안색이 창백해지거나 피부에서 차가운 땀이 나며 맥이 약해지거나 멈추기도 하고 의식이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상태라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고, 이상과 같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관찰과 처치를 한 후에는 그 밖에 다른 상해나 손발의 움직임 등을 관찰하고, 또한 사고 현장의 주변 상황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다량의 출혈은 출혈성 쇼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출혈성 쇼크의 증상으로서 안색이 창백해지거나 식은땀이 나고 맥이 약해지고 그 맥이 분당 120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빨라지며 몸이 굳어지고 조금씩 멍해지는 쇼크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출혈 시에 지혈법으로 지혈하며 내출혈은 판별이 어렵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련이 일어난 경우인데, 경련은 두부의 외상, 발열, 간질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때에는 서두르지 말고 어떠한 종류의 경련인가, 어떤 부위에서 시작되었는가, 혹은 어느 정도로 지속되었는가를 냉정하게 관찰하여 구급대원이나 의사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손과 발이 마비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다이빙 사고나 교통사고 시 목이 지나치게 굴절되었거나 신장되면 목이나 등, 허리의 뼈가 부러지거나 몸의 각 부분에 연결된 신경다발, 척추에 부상을 입은 경우가 있게 됩니다.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에 우리가 주변에서 간혹 볼 수 있는 게 간질 환자의 경우에 예고 없이 경련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환자의 2차적인 어떤 상해 사고나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물건을 정리한다든지 혹은 상황을 정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환자가 가장 편한 상태로 놔두면, 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온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응급 환자의 이송 방법이 우리가 잘못 이송과 운반을 하였을 경우에 환자의 어떤 상태나 정도를 더 중증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엉망 볼 수가 있는데, 부상자나 응급 환자가 넘어져 있으면
구급차 혹은 의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운반 방법으로서 한 사람의 환자의 윗몸을 껴안거나 다른 사람은 넙다리와 종아리를 껴안은 채 몸을 들어 올리는 방법이 있고, 환자의 상반신이 굽어진 상태로 운반을 하면은 척추에 무리가 가거나 손상이 가기 때문에 척추나 경추에 운반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운반하는 방법이었는데, 혹은 혼자 있을 경우에는 운반을 해야 될 상황에 따라서 운반을 한다면은 특히 그 환자의 손상 부위를 우리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조심스럽게 운반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뭐 의자를 잡는 방법이 있고, 의자를 통해서 좁은 계단 등에서 환자를 운반할 때에는 이제 의자가 효과적인데, 간혹 그림과 같이 환자의 머리가 밑으로 간다든지 하는 방법은 옳지 않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세 사람이서 운반하는 방법인데, 세 사람이서 동시에 그 주관절 부위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 손을 넣어서 내 몸쪽으로 수평으로 들어올려 껴안는, 그리고 껴안은 후에 수평을 유지한 채 일어서서 움직이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환자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응급처치의 원칙과 응급처치의 어떤 지식들을 우리가 습득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당황하거나 혹은 내가 처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선 강의와 마찬가지로 그럴 때 망설이는 시간에 그 환자의 생명은 잃게 되거나 손상 정도는 더 심각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 방법, 우리는 이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응급처치를 또 시행을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응급처치의 원칙에 따라서 실시를 해야 되며, 환자의 어떤 생사 판단이나 상해 정도의 진단이나 그러한 것은 우리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의료 서비스 요원에게 인계를 한 다음 그들의 지시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예측 불허의 산악이나 고립된 지역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제일 시행해야 될 것은 환자의 어떤 안심과 그리고 통증을 경감시키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된 어떤 지식으로 약품을 사용하거나 상처가 났을 때 소독을 시킨다고 하는 생각에서 어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소독약을 사용하거나 뭐 이러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환자의 그 감염 여부나 질병의 상해 정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원칙에 의해서 응급처치를 실시를 해야 되며, 그리고 현장을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장을 파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전입니다. 현재 환자를 처치하고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는데, 자신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를 케어한다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환자의 안전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정리하고, 혹여 차량의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라 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교통정리를 부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현재 응급처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응급의료 서비스 기관이나 즉 119에 도움을 청해서 아니면은 내가 직접 케어와 도움을 동시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119와 지속적인 연결망인 전화를 끊거나 해서는 안 되며, 전화를 했을 때
환자의 상태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의료 서비스 기관에서 어떠한 처방과 진단을 내려서 지금 현재 케어하고 있는 본인에게 전달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함으로 인해서 환자의 더욱 상해 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응급처치의 정확한 지식을 알므로 인해서 주변 사람과 가족 혹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